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무주택자 무진장 플러스입니다. 은행으로 당장 뛰어가십시오. 정부가 미분양을 진짜 매입하면서 집값 띄우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가뜩이나 이전 정부에서 집값 폭등으로 벼락거지가 되었는데 벌써부터 미분양을 매입하고 다주택 아파트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곧 강남 규제가 풀리고 이러다가 영끌 매물도 매입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건 미친 짓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래서 집값이 안 잡히면 어쩌려고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용기 내어 전화 주십시오. 무주택자 뿔났다 은행으로 당장 뛰어가라. 두 가지 사항이죠. 오늘 여기 보시면 공포의 공짜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아파트값 많이 올랐다가 거품이 꺼지고 있는 중 정말 어수선한 분위기죠. 자, 먼저 보시면 2023년 집값이 뛰기가 어려운 상황. 올해는 집값이 떨어질 확률이 제가 높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자, 그 세 가지를 뽑아보면 이제 전세가 하락, 그리고 미분양 증가, 경매 급락,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먼저 전세가, 매물이 계속 쌓이면서 자, 매매 전세가 동반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깡통 전세 위험으로 전세 기피 현상도 있고요. 이제 매입하려고 월세 살면서 대기하다 보니까 월세를 선호합니다. 매매 전세 최대 격차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고 20년 동안 매매하고 전세가가 가장 많이 벌어졌어요. 한마디로 갭 투자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불리합니다. 두 번째, 미분양 증가, 매매가 급락. 당연히 금매가 나오고 매매가가 떨어지면 미분양이 늘어나죠. 6만 호가 초과됐어요. 마침내. 근데 6만 호가 됐든 7만 호가 됐든 이거 정부가 매입하면 가뜩이나 LH 아주 지금 부실해요. 나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서울 3기 특급. 자, 아무튼 서울하고 3기 특급 경쟁률도 지금 약화되고 있어요. 오죽하면 미분양까지 나오고 있고요. 분양권 전매 마이너스 프리미엄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분양권이 이제 전매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전에 전매가 안 될 때는 떨어졌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전매가 되면 이제 팔린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분양가로 누가 사겠어요? 이 시점에서 고분양인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 처음에는 1000, 2000 시작하겠지만 이제 5000, 1억, 2억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미리부터 던져버리는 게 좋습니다. 경매 급락. 자, 서울 진행 건수, 서울 기준으로 진행 건수가 1월 달에 35건밖에 안 되는데 12월 달에 134건으로 확 늘어났어요. 경매가. 서울 낙찰가율 1월 달에 103%로 상당히 양호했는데 지금은 76%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추락. 낙찰률도 1월 달에 48%인데 지금 17%. 낙찰이 안 되고 계속 유찰되고 있어요. 왜? 영양가가 없고 집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무주택자 플러스입니다. 집값 노골적 띄우기라고 하는 언론도 나와. 여기 보세요. 언론이 뭐라고 하냐. 돈 없는 LH 미분양을 매입하고 있다. 특혜, 혈세 투입 논란에 화들짝 다 놀랜다고 하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저는 이렇게 말하지만 언론들은 복지부동하고 있잖아요. 할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그리고 이게 말로 끝난 게 아니라 언론 플레이 하자마자 매입해버렸어요. 지금 이미. 국민들은 아주 바보 천치가 된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미분양 매입. LH 악성 미분양 매입. 칸타빌 수요 36가구로 그냥 통째로 매입했어요. 돈도 없는 것들이. 혈세 가지고. 미분양 계속 매입할 거라고 지금 또 주시합니다. 얘들은 계속 고분양가 때릴 거예요. 고분양가 되면 좋은 거고. 미분양하면 정부가 해주는데? 도덕적 해이. 망할 회사는 망하게 해야지. 여기 보세요. 구조조정 안 하고 봐주기. 여러분들 구조조정을 회사가 문제가 있으면 본인들이 책임지게끔 해야지. 왜 개인이든 회사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시장 자율의 원칙이에요. 누가 땀 흘려서 일하려고 하겠어요. 이렇게 봐주게 하면. 문제점. 이건 반시장 원리라는 데 문제고 아무튼 이런 발상을 했다는 게 놀랄 뿐이에요. 고분양가도 계속 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국민 혈세를 무진장이 낭비.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돈이 남습니까? 이번에 무역수지 적자로 한 달 빼고 11개월 연속 적자 났어요. 수출입에서. 역사적으로. 그러면 어디서 돈을 구해? 이 사람들 다 이거 건설사 매입하면. 두 번째, 특례대출은 물론 이제 호불호가 갈립니다. 돈 없는 사람들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거 뭐 나쁘게 안 봅니다. 그런데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왜 이걸 이렇게까지 푸냐 이거예요. 보세요. 특례 보금자리, 저금리 부동산 해서 무주택자들 빨리빨리 집 사라 이렇게 유도하는 것 같아요. 아직 더 빠져야 할 것 같은데. 내용, 주택 9억이면 5억까지 해줘요. 4.65%. 자, 문제점이 국제협약인 DSR을 지키지 않고 꼼수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특례라는 표현을 써서 집값 하락 막기. 집값은 이제 너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연착륙 정도로 가야지. 지금은 연착륙이 아니라 이 제목 띄우기로 나왔어요. 띄우기. 자, 그 다음에 규제 해제 볼까요? 아파트 임대주택 사업 너무 빨라요. 지금 다주택자들 엄청나게 돈 벌게 해주겠다는 뜻이고, 규제 해제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양책을 쓰고 있어요. 부양책, 여러분들이 미분양 잡으면은 그냥 5년간 양도세면 이제 차라리 이런 건 괜찮아. 그런데 정부가 미분양을 매입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부양책이에요. 그게 정부가 미분양을 매입하게 되면 집값 올라갈 겁니다. 또 많이.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일반인들,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더 좋지 않나요? 5년간 또는 7년간 미분양 혜택. 여기 보시면 규제지역, 청약, 대출 등 지금 계속 이걸 없앴는데, 이거 문제가 지금 현 정부 출범 작년 4월 달이니까 지금 8개월 만에 2년 동안 쏟아부어야 할 걸 싹 쏟아부었어요. 2, 3년 동안 쏟아부어야 할 걸. 너무 심하게 과하게 풀었고 과하게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점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초고속으로 지금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집값이 안 잡히고 그래도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심한 부양책, 상상을 초월할 과잉 정책이 나올까 봐 두려워요. 이렇게 되면 무주택자들은 망하는 겁니다. 집값이 조금 더 조정을 해줘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나요? 자, 이제 2023년 분야별 부동산 전망을 해볼게요. 2022년에는 제가 이거 옛날에 보여드렸던 거예요. 22년에는 다 떨어지는 걸로 나왔죠. 진짜 다 떨어져갖고 폭락을 했죠. 23년은 이제 이번에 업그레이드 한 겁니다. 보세요. 새롭게 이제 23년이니까. 정부 정책, 이거 상반기에 폭등할 수도 있어요. 정부 정책만 놓고 보면. 이것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두 번째, 매매 심리. 하지만 살아날 것 같지가 않아요. 경제 종합적으로 봐야 하니까. 하락. 거래량도 아직은 하락. 기준금리 변화. 하반기 정도면 금리가 인하. 제가 말한 대로 갈 거예요. 아마 3월달 꼭지 찍고 횡보하다가 하반기 때부터는 인하. 파월이 인하 안 하겠다고 하지만 걔는 맨날 거짓말하니까 듣지 마세요. 공급 물량, 입주 물량 아마 정상적이라면 계속 하락. 왜? 물량이 많아졌으니까. 3기 신도시랑 다주택 매물 계속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하락. 해외 집값 떨어집니다. 올해도 하락. 부동산 가격의 적정도 아직도 거품이 있어요. 하락. 유동성 자금, 돈이 예전에는 넘쳐났다고 하지만 지금 아직은 사람들이 풀려고 안 하고 있어요. 하락. 대출 관련, 대출은 아까 특례 대출까지 포함해서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어요. 상승 쪽의 무게중심. 하지만 종합적으로 하락입니다. 왜? 7개는 떨어지고 3개 정도 올라갈 것으로 나와요. 가장 강력한 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데, 이거는 지금 당장 뛰게끔 만드는 그런 요인입니다. 자, 은행권 위기 단계 위험. 항상 제가 말하지만 은행에 너무 많은 돈을 몰빵하지 마세요. 자, 부동산발 금융불안 위기 단계. 이거 한은이 경고한 거예요. 제가 경고하는 게 아니라.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 쳐보세요. 그럼 다 뜨죠. 자, 한국은행 금융이 불안 단계라고요. 위기 단계라고요. 아예. 민간부채. 지금 GDP 대비. 그러니까 개인하고 가게하고 회사가 합쳐서 GDP 대비 224% 엄청나죠. 빚이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2배를 넘어갔어요. 자영업자 대출 1014조. 더군다나 비은행이 많고 연체 급증하고 중복 대출도 많고, 영끌 하우스푸어 108만. 꼭지 잡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나중에 하우스푸어로 이제 전락하겠죠. 최대 위기입니다. 건설사, 종합건설사가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34%가 문 닫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름 모를 건설사들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하반기 때, 작년 하반기 때 182건으로 늘어났어요. 34개가 182건 엄청나죠. 부도 원인, 신용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PF라고 들어봤죠? 자, PF 자금 경색, 어떤 담보로 하지 않고, 자, PF로 자금 경색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출도 안 해줘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이금융권에서 막 고금리로 대출해주죠. 그것도 잘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건설사.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이 넘쳐나는데, 문제점,
이 금융권이 건설사와 밀착됐어요. 연쇄부도 나면 금융부실.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이것 때문에 미분양을 매입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망할 놈은 망하게 내버려 두고 그게 전염되지 않게끔 최대한도로 막는 장치를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은행권, 금융불안지수 위기, 위험 노출이 무려 2,700조. 이거 말이 그렇지 엄청나네요. 제2금융권 위기, CP, ABCP 56조 만기 다가오는데 이거 못 갚게 생겼고, 부실금융권, 저축은행하고 캐피탈 카드 여신사가 제일 위험하다. 하나 더 포함시키면 증권. 자, 이제 핵심 4가지 전망. 종합 24년부터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종합적으로. 확률적이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뛰는 게 아니라 하나씩 낱개로 보면 물가, 금리, 경기, 정책 이 4가지가 중요하잖아요. 하나씩 본다면 약간 올라갈 시기가 달라. 그런데 평균치로 봤더니 내년 정도 뛰더라. 볼까요? 먼저 핵심사항 물가.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는 미국은 6.5%로 내려왔어요. CPI가. 자, 한국 5.0입니다. 물가 전망. 이제 23년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한미 지속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물가가. 연말에 미국은 3%, 한국은 2%. 이제 완전히 정상은 아니래도 상당히 내려오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죠. 자, 집값 영향 23년 하반기나 24년에 즉 물가만 놓고 보면 올 연말부터 내년에 뛴다. 자, 이제 금리. 현재 기준금리 미국 5% 3월달 기준입니다. 아직 5% 아닌데 2.5씩 2달 올리거나 아니면 5%를 한 번 올리거나 0.5%를 아마 할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이제 5%까지 갈 거예요. 자, 제가 뭐 금리나 하니까 내용은 보지도 않고 뭐 당장 금리나 안 한다고 했다고 좀 내용을 좀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대충 3월까지는 금리가 올라간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정체하다가 하반기부터는 내려갈 거다. 한국은 1월달 3.5인데 좀 더 올릴 수도 있어요. 한국은. 왜? 미국하고 차이가 좀 나니까. 하지만 거의 이게 끝자락이라고 보면 돼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물가가 더 이상 안 오른다는 조건이에요. 가능성은 높아요. 요즘 왜 환율이 내려가고 왜 달러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주가가 뛰는 줄 아세요? 바로 금리가 이제 꼭지 찍을 날 얼마 안 남았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금리 전망 한미 3월 정점 후에 정체하다가 하반기 때는 내려간다. 집값은 이렇게 두면 하반기 내년에 집값 올라간다. 결국은 금리 물가는 올 연말부터 내년 초에 상승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경기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얘들은 당연히 안정화될 것 같고 경기예요. 이제부터.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 경제 위기가 되고 장기 경기 침체가 되면 집값이 2년, 3년, 4년, 5년도 떨어질 수 있어요. 지방은 10년 떨어질 수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잊지 마세요. 자, 2022년 경제성장률 미국 2.5, 우리나라 2.6이었는데 자, 성장 전망 올해 보자고. 미국이 0.4야. 우리나라 1.5 확 떨어졌죠. 극심한 침체. 이게 내년까지도 이어져 버리면 아마 코스피가 뛰다가 또 다시 또 꺾어질 가능성이 커요. 경기 침체를 본다면 집값 영향은 집값이 25년부터 27년 이때나 뛸 거예요. 정책. 근데 이 정책이 문제입니다. 2022년 규제 제가 예전에 문재인 정부가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저는 특정 정당을 비판하고 그러지 않아요. 집값 뛰었다고 계속 집값 제대로 못 잡는다고 제가 비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오랜만에 집값 어찌됐거나 흐름을 타서 잡는다라고 생각했더니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지금 막 펴고 있어요. 2023년 파상적 완화, 강력 부양책, 모든 규제 해제, 집값 영향 2025년 상반기 정도 집값 상승. 25년이 아니라 23년. 이 정책만 놓고 본다면 지금 뛴다고요. 지금 정책만 놓고 보면. 지금 뛰게끔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4가지를 골고루 봤을 때 여기 보시면 2024년 내년부터 올라가니까 너무 서둘지 마세요. 폭락장 대박 3가지. 매매 분양 추가. 자, 이제 매매 관련 조건. 집값 폭락. 우선 매매로 폭락장에 대박을 칠 수 있고, 두 번째 분양으로 폭락장에 대박을 칠 수 있고, 세 번째 추가 매입으로 폭락장에 대박 칠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무주택자는 바닥에서는 꼭 아파트를 잡아줘야 돼요. 여기 보시면 조건,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 뭐 올 연말이나 내년까지. 실거주 폐지, 다 폐지됐잖아요. 강남 일부 빼고 최소 금액으로 투자할 수도 있다. 방법, 폭락장 무주택자 갭 투자를 하든 또는
갭 투자가 제일 좋겠지만 빚 투자를 하든 또는 실거주를 하든 잡으세요. 1주택자든 무조건 갈아타세요. 선택, 서울하고 상급지, 대단지, 호재지역,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는 이런 것들이 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양 관련된 것도 관심을 가지세요. 분양이라고 해서 청약통장을 쓰는 분양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양, 그 다음에 지금 분양권 전매 가능하잖아요. 분양권, 그리고 미분양, 이 세 가지를 통틀은 거예요. 지금 미분양은 거들떠보지도 마세요. 이 시점에 미분양은 진짜 안 좋은 것들만 미분양 나요. 그거 왜 잡아요? 미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진짜 미계약 미분양이 좋은 것은 올 연말 정도나 하반기 때. 왜? 그때는 집값이 더 떨어지는데 어쩔 수 없이 미분양 나오니까. 지금 미분양은 안 좋은 것들이 미분양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분양권 전매, 프리미엄 받고 팔거나 돈이 부족하면 프리미엄 받고 파세요. 합법적으로. 그리고 갭 투자해도 돼요. 입주해서 돈이 좀 맞아 떨어지면 또는 입주해도 되고. 자, 서울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지방에서 핵심 지역, 분양가 그리 높지 않고 여기는 다 2배 뛴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닥장에 마지막 추가 매입, 주택수에서 제외, 새로운 주택, 미분양은 1주택수에서 제외할 수도 있어요. 일시적 2주택, 자녀 명의 이런 걸로 꼭 하세요. 일시적 2주택도 3년이니까. 갭 투자, 분양은 똑같이 추가 매입. 그러니까 집 하나 있으면 돈이 좀 남는다 그러면 뭐 미분양 분양권 돈 얼마 안 들어가잖아. 5% 10% 계약금으로 하잖아. 그러면요 분양권 프리미엄 받고 팔고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선택, 서울 상급지 1+1. 그러니까 금매 잡고 분양권, 그 다음에 또 1+2 금매 잡고 분양권 2개, 2+1 금매 2개 분양권 하나, 2+2 금매 2개 분양권 2개. 왜 그러냐면 자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제 주가 더 오를까 이것도 좀 중요한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맨날 가끔씩 보여드리잖아요. 여기는 주식 방송을 주로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데 잘 들으세요. 부탁이니까 그 리딩 받지 마세요. 언론에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 한 달씩 돈 받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왜 해요? 맨날 돈만 잃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 보더라도 여러분들 맞출 수 있어. 지금 1월 3일이고요. 여기가 1월 16일이죠. 보면 지금 개인들만 계속 팔았어요. 근데 주가는 많이 뛰었잖아요. 보름 동안. 그죠? 외국인들 빨간색 막 1000조, 5000조, 4000조 맨날 사네요. 기관들도 물론 샀다 팔았다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펀드 때문에 기관들은 파는 경우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전반적으로 사는 분위기인데 왜 개인들만 이렇게 파세요? 좀 보면서 같이 발을 맞추세요. 부탁이니까. 그리고 이게 코스피 지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봐봐요. 자, 이제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인버스가 뭡니까? 주가가 떨어져야 올라가는 게 인버스인데 여기 보세요. 기관들. 자, 1월 4일부터 1월 13일 팔아제꼈네요. 계속. 외국인도 한 번 빼고 다 팔아제꼈네요. 엄청난 물량으로. 이 말은 주가가 뛸 것 같다고 이 사람들은 이미 예측하는 거예요. 왜? 주가가 떨어져야 먹는 게 인버스인데 주가가 뛰니까 이거 팔아야죠. 이렇게 팔아제끼는데 주가가 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 보세요. 이번에 반대로 레버리지라고 주가가 올라야 올라가는 거 있습니다. 2 곱하기짜리. 자, 보시면 기관들 계속 매수하고 외국인들도 계속 매수하네요. 당연히 주가 뛸 거로 생각하니까. 이 세 가지를 보면 이거 다 네이버에 나와요. 사고 팔고 알 수 있어요. 왜 리딩을 받습니까? 이것만 봐도 더 잘 알겠네요. 근데 왜 반대로 가세요? 반대로. 여기 보시면 달러 보세요. 당연히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달러가 이만큼 때려갔네요. 지금 팔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러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바닥은 1150입니다. 그렇죠? 달러가 1달러당 1150. 많이 놀았죠. 근데 상단은 1400 정도로만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230. 지금 떨어지면 80 정도밖에 안 떨어지고 올라가면 거의 150이 올라가네요. 이때는 물론 1150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지만 이미 실기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1300 언저리까지는 한번 또 갈 수도 있으니까 끌고 가다가 막 1500, 1600 금융위기로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1300 정도 회복할 때 던지는 게 어떨까? 지금 막 털어내기보다. 왜? 바닥을 가르쳐 줬잖아요. 1150. 이제 한미 금리 보시면 이 CPI, 자, 우리나라 거 빨간색. 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준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만나겠네요. 이제. 그래서 기준금리 내려가면 물가는 더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 자, 원달러 환율도 내려가고 있어요. 왜? 지금 코스피가 뛰고 있다 보니까. 자, 미국도 비슷해요. 미국도.
보시면 CPI 물가 내려가고 있죠. 빨간색. 그러니까 노란색. 역시 물가가 내려가니까 안정돼 갖고 달러도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준금리는 지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둘이 만나죠. 곧 떨어질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얘들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자, 그리고 여기 한미 경기 선행지수와 주가 보시면 이 노란 거 그다음에 이게 파란 거 보이죠. 이거 여기. 자, 노란 게 우리나라예요.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경기 침체죠. 그리고 파란 거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 경기 침체가 지금 어떻게 갈지는 몰라요. 다만 이제 코스피 빨간색. 코스피가 쭉 내려가다가 경기 금리 때문에 내려온 거죠. 이제 최근에 이제 반등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금리는 눈에 보이잖아요. 이제 거의 끝자락이 왔다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야. 자, 이해가셨죠? S&P 500 이거 파란색. 이것도 올라가고 있네요. 자, 이제 가계대출 증가율. 여기 보시면 대출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가계대출이. 왜? 지금 대출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자, 근데 대출 금리 올라가고 있고 국채도 올라가는데 재밌는 것은 최근에 시중금리가 내려가고 있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정부가 너들 내려라 해서 내린 것도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이제 선행이에요. 시중금리는 미리 떨어지는 거예요. 기준금리보다. 이제 여러분들 예금도 팍팍 안 올릴 거래요. 나중에는 예금 금리도 내려갈 거예요. 이제 곧. 왜? 꼭지점에 왔다고 판단하니까. 자,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이거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네모 빨간색 박스 보세요. 어우, 지금 막 이게 0이야. 여기 0. 파란색이 줄거진 거 있죠. 이게 0인데 어휴, 정말 이렇게 막 그러다가 최근에 조금 반등하고 있네요. 그렇죠? 반등했다는 뜻은 플러스가 된 게 아니에요. 이게 0이니까 마이너스 폭이 약간 줄었다는 거지. 그래도 계속 마이너스는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그 폭이 준 거니까. 경기도도 비슷해요. 여기 보세요. 거의 1년 정도 떨어졌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인천도 비슷해요. 이렇게 바닥치고 약간 좀 올라오는 중. 바닥치고 올라오는 게 비슷해요. 자, 근데 부산도 보세요. 부산은 빠진 지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렇죠. 여기 서울, 경기도, 인천은 길죠. 근데 부산은 이제 빠지기 시작해서 여기는 망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부산은 망한다는 표현을 제가 여러 번 썼습니다. 옛날에도 대구 경고했었어요. 제가 1년 전에. 거기는 폭락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너무 오래 뛰어서. 근데 이번에는 이제 부산이 늦게 빠졌기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반등하고 있다고 안심할까 못 뜁니다. 대전은 길게 빠져서 뭐 더 빠지긴 하겠지만 부산만큼은 더 앞으로는 덜 떨어질 거예요. 광주는 더 망할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뛰었다가 이제 겨우 몇 개월 안 빠졌어요. 그렇게 되면 하락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부산하고 광주는. 대전하고 대구나 세종은 하락 기간이 짧아지고 수도권은 중간 정도. 자, 이제 주간 아파트 매매 시세. 어유 바닥치고 올라가는데 이거는 한국감정원이고 부동산원이고 부동산 114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이렇게 반등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표에 따라서 누구는 올라가는 걸로 나오고 누구는 떨어진 것으로. 4대 은행 금리 인하 추세. 인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정부의 압력도 있지만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머지 않아서 늦어도 하반기부터는 내려간다니까 선행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튼 빨간색 무주택자들이 조금 살기 좋은 세상에 왔으면 좋겠네요. 집값이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미분양을 매입한다는 발상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는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 말도 안 되는 정책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